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네,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2년 3개월 대사직을 마치고 오늘 이한한 모양입니다. 이 두 아이 이름이 세준이 그리고 세희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나 보죠. 리퍼트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한 인사입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최상의 상태입니다. 강력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통해 역동적 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뜻은 무엇일까요? 그가 얘기하고픈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압니다. 한미동맹은 도전 과제가 크면 기회도 컸고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어왔다. 미래에도 이런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한미동맹 관계는 도전의 국면에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내비치면서 두 아이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지었기에 한국과의 인연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미 한국 대사가 만일 미국 이름을 아이에게 붙였다면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미동맹과 한미 간의 문화 차이, 한번 우리나라도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국가 위기를 수술해서 잘 사는 나라, 통일된 나라를 만들겠다. 출사표입니다. 새누리당 이인재 전 최고위원의 출사표입니다. 직접 전화 연결해서 더 많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1997년 그리고 2002년, 2007년 그리고 올해까지 하면 네 번째 도전이신데요. 예. 결심하신 배경을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제가 97년 20년 전이네요. 네. 그때 경제 위기 상황 또 그렇죠. 안보 위기 상황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엄중해졌습니다. 네네. 그동안 제가 많은 정치 역정을 거치면서 네. 시련과 고난을 견뎌왔는데 네. 이제 제가 더 이 위기의 본질을 네. 다른 사람보다 더 통찰하고 네. 결단력 있게 이거를 수술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제가 헌신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출마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65세 넘으면 대통령도 공직도 맡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예, 그분은 지금 세상의 변화에 아마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역동적으로 지금 미국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일 아마 취임식이죠. 네네네. 지금 72살입니다. 그렇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식 예행 연습하는 장면, 신문 그 지면을 제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 헐리우드를 능가하는 미모의 부인과 자녀를 두고 지금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에 새누리당 쪽에서도 후보를 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국민들 지지가 받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새누리당이 거센 폭풍에 갇혀 있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새누리당이라는 배가 많은 상처를 입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번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한 이 위기는 우리 보수나 보수의 가치의 실패나 위기는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를 수습하는 또 안보 위기를 수습하고 통일로 이끌어가는 이 힘은 오히려 보수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진보 세력들은 이 수술, 이 손에 피 묻히는 이 수술 회피합니다. 또 지금 남북 관계도 본질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상황을 회피하고요. 악화시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더 우리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내부 혁신을 통해서 보수의 깃발을 더 높이 세우고 우리 국민들께 정말 이번에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경제 위기도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안보 이 평화 통일의 길로 열어 나가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네 번째 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사조 2인제다. 그래서 애칭으로 또는 별칭으로 피닉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데 과연 우리 이인재 최고위원께서 새누리당의 어떤 새로운 모습 이거를 환골탈퇴시킬 수 있는 의지와 이런 뜻은 분명히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당내 지금 여러 가지 힘들게 혁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우리 당을 아주 현대적인 정당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천에 옮겨지질 않았습니다. 당내 여러 사정 때문에. 네. 앞으로 저도 이제 힘을 보태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 정책을 추진할 인물들을 풍부하게 양성하는 이런 진정한 현대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제가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새누리당의 지금 임명진 위원장의 개혁 작업을 과연 보수의 가치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겠는가 이기에 대한 의문과 또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임명진 위원장은 이제 종교적인 기반을 가지시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해오신 분이죠. 네. 우선 사태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하고 추진력이 남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번에 우리 당에 오실 때 과거 여러 가지 진보적인 일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이 보수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어가지고 우리 보수가 건강하게 빨리 회생을 해야만 대한민국이라는 큰 이 새가 양 날개로 힘차게 날 수 있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보수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인재 최고위원께서 젊은 시절에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나 이런 내가 왜 대통령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게 만든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많은 위인전 역사책 이런 걸 아주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요. 에이브러함 링컨의 전기, 그건 제가 지금도 정말 아주 감동적이고 또 지금 우리 시대 상황에 가장 맞는 그런 그 리더십의 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에이브러함 링컨은 그때 당시 이제 1860년대죠. 그때 미국이 두 개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제 농업 국가였는데 원래 이제 거기 새로운 경공업이 발전하고 있었지만 대륙 유럽 대륙 국가들하고 경쟁이 안 돼가지고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노예 해방 문제를 놓고 미국이 다시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해결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미국을 다시 하나로 통합시켰고요. 또 이 산업 위기를 돌파해가지고 산업 대국의 기초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 링컨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 이 원인은 우리 박사님 더 잘 아실 테고요. 하여튼 또 이 한반도에만 지금 냉전이 있어가지고, 남아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통일로 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파국이 눈앞에 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리더십을 우리 국민들께서 건설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차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6976번님이 청취자분이 이 최고위원님께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질문을 보내셨어요. 대선 출마하실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정말 대통령 당선 자신이 있으셔서 혹은 당내 경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셔서 출마하시는 건지요. 같이 갈 지지 세력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했고요. 지금 이 탄핵 정국이 폭풍 때문에 우리 보수 민심이 많이 이제 분노하고 또 등을 돌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국 또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 뚫는 현대사의 중심 세력이 보수 세력입니다. 보수 세력은 이제 다시 평정심을 찾으시고 지금 이 위기 돌파하고 또 이 한반도 냉전 해체하고 평화 통일로 가는
중심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 네.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더 강력한 힘을 몰아주실 것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의 혁신을 저희들이 이루어낼 거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우리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네. 후보로서 예. 또 지금 이제 우리와 경쟁하는 야당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저는 우리 당원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네. 반드시 저를 선택해서 크게 써주실 것으로 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직접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쪽 이제 뭐 자칭 대권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분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약을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이인재 최고위원께서 김윤석 정부 때 노동부 장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과 우리 이인재 최고위원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로 한번 청취자분들 한번 설득해 보시죠. 예, 문재인 대표는 우선 국가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정부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없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자리. 그다음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지금 기존의 일자리를 이건 나눠 가지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에 비하면 지속 가능성도 매우 약하고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기존 일자리를 나눈다. 이게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감당을 못하면 그게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를 키워가지고 한다는 건 그거는 뭐 더구나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경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또 낙후된 노동시장이라든지 또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성장의 동력을 확충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이제 관광이라든지 또 뭐 문화 또 의료 이런 것이 결합된 그런 새로운 서비스 산업 또 벤처 생태계를 육성해야 되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벤처에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걸 지금 이게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기술과 인력을 양성해 놓으면 대기업들이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일절 그런 걸 못하게 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게 해서 벤처 생태계가 밀림처럼 이렇게 생태계를 이루면은 거기서 엄청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모든 정부 대통령에서부터 장관 뭐 모든 국회의원들 시도지사까지 일자리를 몇 개를 더 만들어냐 이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수출 진흥 확대 진흥회의 그때는 수출이 곧 성장이고 성장이 곧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국가의 역량을 그리 집중시켰습니다. 지금은 저는 뭐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도 그런 건의를 좀 했었는데 고용 창출 전략 회의를 만들자. 지금은 뭐 수출을 많이 한다고 곧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뭐 트럼프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공장을 또 이전 못하게 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한다든지 외국에 있는 걸 이리 본국으로 송환시킨다든지 이래서 일자리 몇 개 만든다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용 창출 전략을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가지고 투자를 뭐 몇억 불을 해가지고 몇 개 일자리가 나온다. 뭐 이런 대담한 정부 정책을 바꿔가지고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예. 간단히 요약하면 다른 또 질문이 있어서 제가 뭐 하신 말씀을 간단히 청취자분들 위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일자리 창출은 있는 파일을 서로 나눠 먹는 식의 일자리 창출인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우리 이인재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진정한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 그 정책은요. 네네. 지속 가능성도 없고 부작용만 알겠습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링컨 대통령처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과거에 더 대담하게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이걸 운영을 잘 했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뭐 그거는 뭐 설명하려면 복잡하면 우선 현찰이 현금이 북한 체제로 바로 들어가는 거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네. 이 서독이 분단 시독이 동독의 동방정책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많은 경제 협력도 있고 그랬지만은 일절 현금은 동독 체제로 못 들어가게 막아놓았습니다. 네.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 과거에 그 이제 북방 정책, 햇볕 정책 추진하면서 포용 정책. 네. 이걸 전부 현금이 북한 체제로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핵 개발로 계속 전용이 돼서 지금 이제는 이 핵 위기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단시간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국제사회하고 함께 말이죠. 네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강산 관광하고 또 개성공단 마지막에는 개성공단까지 지금 중단을 시켜놓았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를 재개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성급한 것이고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 이거 반드시 여기서 어떤 결판을 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내부에서부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힘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예. 언젠가 다시 한번 이인재 전 최고위원을 연결을 해서 오늘 못다 나눈 말씀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채워진 게 여기까지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모르시는 분들 없죠. 두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바로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시는 분이죠. 황교익 씨.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한 뒤 KBS 출연 금지를 당했답니다. 본인의 주장이죠. KBS 제작진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연결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 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황교익 씨 KBS 출연 불가 통보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황교익 씨가 그 프로에 나가려고 했다가 이제 출연이 정지가 됐는데 그 이유를 KBS 입장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그다음에 대선 기간에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정치인에게 어떤 지지 성명을 했던 사람들을 출연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제작 가이드라인 때문에 출연 안 시켰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황교익 씨가 출연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아침마당이었고 주제도 사실은 황교익 씨의 전문 분야인 음식 관련 그런 강의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출연을 금지시킨 것은 지나친 어떤 가이드라인 적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황교익 씨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정치적 색깔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거기 나와서 아니면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출연을 금지하는 것은 뭐 방송인 같은 경우는 그게 생계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정치적 성향을 밝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이런 뉴스를 들으면 KBS 제작진 측은 이런 해명을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해명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 제작진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PD를 말하는 겁니까? 누굽니까? 지금 현재 밝힌 걸로 보면 교양 제작국 자체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작국장이 교양 제작국장. 예. 네, 거기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발표 내용만 본다면. 그래서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느 정당의 지지를 대표적으로 표명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캠프에 들어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또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양쪽을 다 듣지 않는 이상 한쪽만 불러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진행자거나 아니면 고정 패널이 대선 기간이나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외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전문 영역인 음식 관련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 또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해서 방송을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분이 녹화 과정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 그건 빼면 되고 아니면 편집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 어떤 성향 또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을 금지시킨 건 좀 지나치다고 보는 거죠. 예. 아까 송혜 선생님 비유해 주셨는데 지금 탤런트들도 그렇고 여배우들도 그렇고 특정 선거철에 총선 때나 대선 때나 다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나 또는 대선 후보들 옆에 가서 줄 서고 다 했던 분들이 그렇죠. 드라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야당 전 대표,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지지한 사람만 꼭 찍어서 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익 주장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지금도 여당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자문위원을 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KBS에 출연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연예인들 중이든 아니면 정치 평론가든 이런 분들은 그러면 문제가 없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모임에 들어간 분 또 이게 사실은 공동 대표인데 대표가 28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선거 캠프가 아니라 외곽 자문 조직이거든요. 그게 회원만 800명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입돼 있다고 한 걸로 본인의 생계와 연관된 부분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좀 지나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KBS가 공영방송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또 나름대로 규정이나 규제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이 아니라 이 대선 때마다 되풀이 되는 것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공영방송 체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요. 가장 큰 문제가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KBS 사장을 뽑는 법적 제도적 장치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사회에서 KBS하고 MBC 사장을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회 구성이 KBS 같은 경우는 7대4 여야 구조로 돼 있고요. MBC는 6대3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여당에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친정부적인 성향의 분이 지금까지 사장으로 선임돼 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이런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중립적인 또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청취자 한 분이 이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4471번님인데 예전에도 KBS나 타 방송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방송계 블랙리스트라고 불릴 만한 그런 출연금지 목록 이런 게 있었나요? 그 목록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연예인들 중에 김미아 씨 아시는 것처럼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 약 3번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중도 하차를 했어요. 물론 이제 방송국에서는 그것도 그냥 프로그램 제작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사드 배치 관련해서 발언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에 참여했거나 이런 그 시기에 꼭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거든요. 손석희 사장이나 이상우 기자 같은 사람들도 그런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분들도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이 하는 생업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블랙리스트가 있냐? 그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KBS는 부인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걸 확실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그게 존재할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그런 방송에 공영 방송에 나가서 정치적 색깔을 띄지 않기로 약속하고 음식 문화면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정치적 색채를 띄어서 방송을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출연 정지를 갖다가 3년, 2년 징벌을 갖다가 확실하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되는 프로그램에 나와 정치적 색깔을 드러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출연을 금지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거죠. 예. 왜냐하면 근데 이제 다만 정치 프로그램에 양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양 정당의 뭐 대변인이든 아니면 정치인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형평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주면 되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한 사람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네. 공영방송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KBS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신문에서 제가 읽은 기사가 있긴 있는데. 뭐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상위, 그러니까 보통 국장급, 본부장급 되면 1억 이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예. 뭐 이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낸 건 아니니까. 근데 알려진 바는 그렇고. 네. 이제 문제는 이게 격차도 사실은요. 밑에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장 이하,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과 네. 본부장급의 격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7, 8천 정도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KBS가 이 공영방송에서 그 정도인데 그러면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는 민간 방송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임금 체계가 뭐 낮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그럼요. 그런 네. 와중에 수신료 문제가 늘 제기가 된단 말입니다. KBS가. 예, 그렇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신료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준조세 성격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수신료는 국민들이 KBS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는 KBS, 예를 들면 KBS가 공정하지 않거나 올바른 보도를 하지 않았을 때 네. 시청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수신료라고 하는 이 유일한 도구를 통해 시청자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KBS의 행태를 보면 이 수신료를 단순히 돈이 없으니까 올려달라. 네. 수신료가 30여 년 동안 동결이 됐으니 올려달라.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네. 첫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위직에 있는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조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방만하게 지금 KBS가 크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크게 큰 조직으로 있을 필요도 없어요. 채널 네. 같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걸 좀 조직 개편도 하고 그래서 줄일 필요도 있고요. 금액을, 네. 운영비를. 또 한 가지는 네. 수신료를 내는 사람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해야 돼요. 네네. 수신료의 저항이 크다는 것은 결국 KBS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시청자들의 분노의 표현이거든요. 네네.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단순히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최순실 사태, 국정농단 사태나 촛불 집회를 보면서 KBS가 집회장에서 기자들이 방송을 못할 정도로 창피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예. 공영방송 자체의 뭐 지배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제가 공청회도 갔다 왔는데요. 네. 국회 미방위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네. 논의의 내용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균형한 여야 이사회,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추천 비율을 네. 좀 공정하게 가져가자는 게 주 내용이에요. 네. 예를 들면 아까 7대4를 7대6 정도로 네, 그리고 MBC 같은 경우도 6대3을 7대6 그리고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다수결, 그러니까 네. 특별 다수제라고 하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자. 그 말은 네. 특정 정치 세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사장으로 앉히는 것을 금지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그걸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 말은 결국 정치 권력이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네네. 공영방송은 어느 정치 세력도 영향받지 않는 네.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렇게 계속 여쭤보다간 제가 KBS 출연 정지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소연 인기 있죠? 2588 2588 7시 YTN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